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때처럼 폭력적인 시장 움직임, 진실은 무엇인가?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저는 어떤 방송을 찍는다 이런 것보다는 분석을 먼저 해봅니다. 분석을 하면서 뭔가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었을 때 어떤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했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보통 예상을 못했던 하락이 나오게 되면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지난 거의 한 48시간 동안에 그런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엄청난 급락장이 올 수 있는데, 향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대세 하락장이 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 모자란 게 아닌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답은 그런 어떤 위기가 올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일시적인 변동성이다 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금 지난주의 흐름을 보시면 확연하게 큰 폭의 하락률이 나오죠. 특히 러셀 2000이, 잘 나가던 러셀 2000이 마이너스 7%나 보였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를 가지고 시장을 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은 약간 발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 선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작년에 8월부터 11월까지 이 하락장은 사실 굉장히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하락장이었고 3개월에 걸쳐서 10.9% 하락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10월 말에 있었을 때는 조금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긴 조정이었지 10% 이상의 조정이 지나가고 나니까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올해 4월이죠. 약 3주 동안에 5.9%의 하락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급등을 해서 전 고점을 확연하게 뚫고 하락폭을 다 되돌리고 추가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급락이 정말 빠르게 들어왔어요. 3주도 안 걸렸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은 어제 오늘 아침까지 급락을 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참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3주 동안에 자그마치 10.5%의 폭락장을 만들어냈다. 참 놀랍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냐?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위기 아닐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더 심하죠. 3개월 조정 12%, 한 달 조정 8.5%, 이번에는 자그마치 17.3%, 또 아랫꼬리 달고 쭉 올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왜? AI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는 자그마치 얼마나 빠졌냐면 27.6%나 빠졌고요. 볼린저 하단 찍고 양봉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3개월 조정은 18.7%였고 한 달 조정은 17.8%였으니 이거에 거의 10%포인트 더 이상의 어떤 하락 정도, 10%포인트 정도의 추가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정말 가파랐어요. 3주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정말 진짜 진실인가, 이 부분을 정말 파헤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급락장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또 다시 급락할 거냐,
이걸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등을 하고 조금의 변동성이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안에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은 과거에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부터 5% 이상의 조정 구간이 정말 여러 번 있었고요. 26번, 평균치는 7.6%.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나타났던 현상과 비교했었을 때 맞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큰 하락장, 폭락장, 금융위기 같이 우리나라 증시를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선물이 10% 빠지는 뭐 이런 정말 놀라운 폭력적인 이런 하락장이 나왔던 이유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옌 캐리 청산 가능성에 대한 영향, 두 번째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옌 캐리 청산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옌 달러가 급격하게 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밴드를 완전히 뚫고 내려오는 현상이 나왔어요. 저점이 141.74 옌 달러 환율이었고요. 140엔 달러 수준이 단기 바닥일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2024년 요 바닥 수준까지 계산했었을 때 그 정도입니다. 또한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초과로 상승했던 구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해소한다는 것은 초과로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갈 확률이 저희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옌 캐리 청산, 즉 원래는 옌화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해외로 가져가서 해외를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었다면, 왜냐하면 옌이 계속 절하가 되니까요. 그리고 달러는 절상이 되고, 그리고 금리가 해외가 더 높고 옌이 낮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될 경우에 해외에서 빼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998년 8월 저희가 비교하고 있는 95년에서 98년 사이클에도 옌이 일시적으로 147엔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1.74가 바닥이었다면, 바닥일 수도 있다면 저희가 볼 때는 지금부터 옌 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금리를 정말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 걱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실까요? 98년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정말 많이 올렸었을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린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 0.25인데 이거를 0.5 정말 많이 올리면 0.75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가능성 있습니다만 95년 9월 달에 0.5% 정도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올렸을 때 0.75 정도까지였다. 지금 0.25에서 0.75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1% 정도. 그러면 일본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0.5에서 1% 사이에 꼭지를 찍을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내려야 3.5에서 4%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전히 옌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달러에 투자를 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물론 지금 괴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일본의 금리보다 높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이 원래 금리라는 것은 부채 비율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98년도에 일본의 부채 비율이 113%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요 265.95%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은 비율이라면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큰일 나겠죠.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여전히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무리 정말 많이 올려도 1%까지 올리지도 못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를 보면은 사실 이미 벌써 올라간 거를 벌써 2023년에 반영을 했고요. 요 수준으로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은행의 지금 대출 금리 자체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어떤 큰 변화가 생겨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에 이 옌 캐리 청산에 따른 두려움으로서의 변동성은 아주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 경기 침체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이 ISM 제조업 PMI 지표였죠. 46.8이 나왔고 48.8보다 크게 하회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아주 낮은 수준으로서 2023년부터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의 실업 청구권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25만 명 정도 된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자, 이런 두려움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지금 파산의 규모가 보시면 쭉 올라와서 과거 2020년에 코로나19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또 야기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했던 부분이 참여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 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 바닥이 얼마였냐면 3.5. 지금 3개월 평균치가 4.13. 그러니 빼면 0.6 이상. 그러니 요거를 충족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다. 네,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PMI 지표가 50 미만이다.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계속 비교를 많이 하는 게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 또는 2001년 사이클 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PMI 지표가 어땠죠? 계속 50 밑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까 보여드렸던 2023년 비슷한 모습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의 제조 PMI 지표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노동 참여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부분을 이제 샤미의 법칙으로서 이해를 하자면 0.6% 정도 올랐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 예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고용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된 숫자가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업률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고용자 수도 늘고 있다. 그렇죠? 아까 11만 4천 명 정도 신규 고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고용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고용도 약 10만 명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는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거 맞죠. 너무나 많이 고용을 하고 싶었지만 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이 괴리가 정말 멀다라는 거죠. 그만큼 직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해 보면은 새롭게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직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샤미 법칙을 연결시켜서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을 보고 경기 침체가 올 때를 보시면은요, 임시 폐프 서비스까지 포함을 시키고 보는 게 중요한데요. 경기 침체가 올 때 보시면 이게 훅 마이너스로 갈 때입니다. 이렇게 훅 마이너스로 갈 때, 이렇게 훅 마이너스로 갈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상승 중이다라는 거죠.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과장된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계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겁니다. 개인이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느냐의 역량이 중요하죠. 그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고용도 중요하고 임금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게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부채 비율이 71%대예요. 과거 95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사이클 때의 숫자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때 2006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2007년, 2008년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그때의 가계 부채 비율은 미국이 100%가 넘었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로 소비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꾸 위기 때와 비교를 하시는데 이때가 지금 100% 넘었어요. 지금 71%입니다. 71.5%. 자그마치 29%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이거는 GDP가 29% 늘어야 약간 웃어서 정말 죄송한데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세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하락장을 야기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낮게 나왔던 부분이 반등을 하면서 51.4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GDP 성장률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계속 해드려 오고 있는 게 고용이 GDP를 끌어올려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생산성이 GDP를 끌어올려주는 거 둘.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 이거 수십 번 더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사이클이 있었을 때 이렇게 2.4%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었다. 생산성이. 근데 지금은 더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와 비교하더라도
2.7%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2분기를 봤는데 작년도 2분기는 완전 위드 코로나 때죠. 그때와 비교했었을 때의 성장률이 자그마치 2.7%나 된다. 이거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AI가 안 되고 있다. 아니에요. AI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장대금리 차가 역전이 됐는데 그게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가 플러스 됐어요. 이거 살짝 플러스 찍었어요.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라고 아주 세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는 계속 여태까지 지난 몇 년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마이너스 2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숫자는 마이너스 1.57. 그럼 무슨 얘기냐? 10년 미연준의 기준금리 3개월짜리로 봤었을 때 3개월짜리를 1.6% 정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단기 채권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얘기해드렸죠. 1.6%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1.6% 떨어뜨려야지 플러스 전환됩니다. 근데 정말 1.6%를 그렇게 빠르게 떨어뜨릴까? 정말 빨리 떨어뜨려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1.5%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3.5%에서 4% 정도의 금리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플러스 효과예요. 그만큼 경기의 침체를 막아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금리를 내려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예금 증가율이 이제 다시 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대출 증가율이 줄어들 때입니다. 대출 말고 총 여신으로 보는 게 더 크죠.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17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급격하게 나올 때 경기 침체가 와요. 반면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구간에는 경기 침체 전혀 안 오죠. 안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간 여신이 늘고 있어요. 이런 환경 아래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대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고 난 뒤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구간이 쭉 이렇게 옆으로 기고 살짝 올라가는 기간이 나오고 있고 그게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온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GDP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하고 난 뒤에 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GDP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대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GDP가 더 커지죠.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뉴욕 페드의 지금 현재 숫자 2.11%, 아틀란타 페드의 숫자 2.55%, 2분기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3%가 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난 언제부터일까요? 작년 2, 4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1년 반 동안에 지금 연속으로 2.5% 수준 이상의 수준의 어떤 GDP 성장률 2%가 훨씬 넘는 GDP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아까 2023년에 제조업 PMI 지표가 50 이하. 예, 이해 가십니까? 결론적으로 또 얘기해드리지만 이거는 가계 펀디멘탈도 튼튼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지금은 패닉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회를 정말 잘 살리셔야 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미 증시는 큰 폭의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등의 폭을 결정해 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금리를 얼마나 내려주느냐 하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금리 인하를 당장 해야 된다. 7월 달에 안 내리는 게 정말 잘못됐다 라고 공격을 하죠. 제레미 시갈 교수님께서는 긴급으로 지금 당장 75bp 내려야 된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75bp 내려야 된다. 1.5% 정도 내려놓고 보자. 즉 지금 5.25에서 5.5니까 4%, 3.75 여기까지 확 내려줘야 된다. 왜?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로 잡히니까 2%만 정도 더해줘도 충분하다. 예, 그 말이 말도 돼요. 그래서 빨리 먼저 팍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또 50bp 그러니까 두 번 만나는데 빅스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를 두 번 만날 때 내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또 한 번 내린다. 0.25. 자, 그러면 벌써 시장은 장기금리가
도대체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냐면 이미 1%에서 1.5% 금리 인하할 것을 반영한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3.8%이죠. 이게 4.5에서 3.8%까지 훅 빠졌어요. 0.7% 이상 빠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이 이미 올해 0.75%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AI 사이클이 정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올해 0.75%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거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때와 자꾸 비교를 하세요. 2006년 이때 마지막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금리를 처음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S&P 500이 32%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 그 얘기하지만 이때는요 금융위기 저희가 예측을 했었던 시기고요. 2006년부터 미국의 큰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해드렸었고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해드렸냐면 가계부채 비율이 100%니까 100%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건 두렵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고점이 형성된 시기는 2007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금리 올리고 나서 작년 7월에 올렸습니다. 1년하고 1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빨라요. 이때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하는데 금융위기만큼의 위기가 아닌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하락이 나왔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최근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으로 비교를 하자. 마찬가지로 2018년 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고점 형성은 2020년 2월입니다. 2년이나 걸렸어요. 2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1년 조금 넘었다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언제 왔냐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7개월. 요때는 4개월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번에 예측을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저희는 그래도 1년 3개월 정도는 지나고 그때에 좀 걱정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지금 1년에 왔어요. 역시 시장은 참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서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시기는 저희는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시기는 2006년이 전혀 아니고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라고 계속 수십 번 더 얘기해드리고 있는데요. 95년 2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경기 침체까지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6년입니다. 6년. 물론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이때랑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때가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품이 들어왔다. 먼저 들어오고 나서의 어떤 깨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때가 자그마치 S&P 500이 200%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533% 상승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때라고 지금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S&P 500이 68%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자그마치 27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비교하더라도 지금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S&P 500이 겨우 얼마나 올랐냐면 24%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겨우 32%만 올랐습니다. 이때와 비교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그 전에와 비교하더라도 32%, 48% 상승을 하고 끝났는데 고작 24% 상승하고 끝난다고요? 저희는 그걸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거 이 IT 사이클에 인터넷 사이클에 매번 이렇게 10%씩 빠진 적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10%보다 훨씬 많이 빠진 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세 번 금리 인하 이후에 68%, 세 번 금리 인하 이후에 278%, 전체로는 S&P 500 200%, 나스닥이 533%.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났느냐를 생각하고 언제부터 고점 대비해서 35% 이상의 폭락장이 오느냐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 침체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0일선 이상에 있는 기업들, 200일선 이하에 있는 기업들,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훅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훅 마이너스로 가죠. 훅 마이너스로 가고 훅 마이너스로 갑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시기와 비교했었을 때 저희는 지금은 이제 겨우 요 정도니까 아직 이렇게 가려면 한참 남은 거죠.
우리가 마켓 브레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200일선 위로 올라간 종목들이 쭉쭉쭉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AI 사이클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는 요 정도 시기,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스테이지와 그로스 스테이지의 사이점에 와서 한 번의 변동성,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올 것이 아주 큰 폭의 성장 시기, 그리고 머추어 시기, 성숙 시기, 그 다음에 하락 시기,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선진국의 매력도를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매력도를 들여다보니까 금리가 훅 0.5%포인트 이상 빠지고 나니까 매력도가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선진국 전체가 플러스 14.6%, 전체가 지금 10% 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실적이 중요하죠. 근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 4분기 5.9% 증가했던 이익 증가율이 지금 2, 4분기에 11.5% 더블이 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실적은 늘고 있는데 왜 빠지죠?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두려움을 막연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과 컨센서스를 보시면 올해 10% 이상의 상승률, 내년도에 14.8%의 상승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주간 자금 흐름도 보시면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드 스프레드를 보고 있으면 진짜 위기냐? 아니요, 노 리스크. 여기에 10년 국채의 움직임이 너무나 가팔랐던 나머지 이게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또 언제죠? 코로나19 지금 정도까지로 훅 밀었어요. 이거 너무 폭력적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되냐라고 두려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분석으로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시나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어떤 하락이 실체가 없이 일어났다면, 실체가 있으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실체가 있고 뭔가 미스하는 게 있는지를 본다고. 만약 저희가 미스한 게 있다 그러면 진짜 걱정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으로 옌캐리 트레이드 아니면 뭐 지금 중동 전쟁 가능성 등등을 가지고 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이걸만 가지고 실체가 없는데, 물론 전쟁은 실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단기적인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정말 기회가 되는 것이죠.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공포에 있어요. 19. 과거에 가장 투자하기 좋았던 타이밍이 2023년 10월 달인데요. 그때의 딱 바닥. 지금이 그 정도 수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성장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잘 분석을 해볼 때 저희는 여전히 AI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주택건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변화시킨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에 1월부터 7월 초까지 만들어 놓은 수익률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긴 했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예상치 못했을 때 확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위기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자꾸 분석을 해보고 답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펴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는 대형 기술주, AI 관련된 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사이클에 있어서의 이 앞으로의 혁신은 정말 예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시대에 따라서 미국의 GDP 성장률은 2.5% 이상의 시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사이클 때의 이런 수익률을 재현하는 시대가 앞으로 몇 년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미국의 ETF들을 들여다보더라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여전히 성장주와 AI 관련주들에 있다는 걸 알겠고요. 또 매그니피센트 7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매력도가 정말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IT 업종 아래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돋보이는 종목들을 뽑아보더라도 이번에 이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얻어맞았다고 할까요? 가파르게 빠졌다라고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엔비디아일 수 있겠죠? 140달러 이상이던 게 93달러까지 떨어졌으니 자그마치 35% 이상 폭락을 했죠.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말이 되느냐? 저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시면서
기회도 살려보셔야 되겠고 또 리스크 컨트롤, 위험 컨트롤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정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고 가파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참 대처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일수록 더더욱이 노력을 하고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미국 투자를 하신다는 마인드로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저희의 상품에 가입을 해주시고 하시면 어떤 큰 결과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